안녕하십니까. 파이널샷 진행을 맡은 최우은, 신유정입니다. 네, 오늘 우리 증시 양시장은 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6월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이제 상반기가 모두 다 지났고요. 다음 주가 되면 저희 하반기 첫 거래일 시작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다음 주부터는 아마 좀 실적이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를 필두로 많은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를 할 예정인데 그전까지는 오늘 밤에 있을 PCE 지표 그리고 미국의 대선 토론과 관련된 이슈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6월 시장을 되돌아보니까 강력했던 섹터들은 계속 강력했지만 힘을 못 내는 부분들은 계속해서 힘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게 2차 전지 배터리 관련 종목들, 이 전기차 수요 둔화에 대해서 계속해서 안 좋은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자세히 어떤 내용이 있을지 잠시 후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오늘 시장에서 중요한 먼저 세 가지 포인트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만나보시죠. 오늘 12시를 기점으로 전력주들이 상승 탄력을 아주 강하게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미국의 1차 대선 후보의 토론회가 진행이 됐는데 우리 시간으로는 10시부터 시작을 해서 11시 반 즈음에 끝났습니다. 현지 시간으로는 28일에 진행이 됐고요. 우리 시간으로는 29일에 진행이 됐습니다. 두 후보는 악수 없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각 후보들의 발언이 끝나면은 자동적으로 마이크는 꺼졌습니다. 일단 서로가 서로를 비판을 했습니다. 먼저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은 본인도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를 것이다 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본인이 감기가 걸렸다. 라고 이 운을 떼면서 시작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목소리가 좋지 않았는데 트럼프는 이에 대해서 바이든 대통령의 건강을 문제 삼았습니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는 패배자다라는 다소 강경한 발언들을 내놓았는데요. 본인이 정권을 받았을 때 경제 상황이 정말 좋지 않았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부자들을 위한 감세만이 있었다라면서 경제를 파괴했다라고 비판을 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오히려 본인 때 이 집권했을 당시에 코로나19 전보다 더 주가가 크게 탄력을 받았다라며 자부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이렇게 토론회는 모두 다 마무리가 됐는데 이 외신의 정확한 평가가 나오지 않았고 아직 이 평가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서는 관련주들이 크게 움직이고 있지는 않지만요. 오늘 밤에 주요 외신들의 만약에 평가가 나온다면 이에 따른 시장의 분위기는 분명히 바뀔 수 있다는 부분을 꼭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을 하게 된다면은 IRA 법안 그리고 전기차 쪽 여기에 더불어서 전력 쪽 모두 다 좀 좋을 것이다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고요.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된다면은 전기차는 아무래도 다시 한번 고꾸라지겠죠. 다만 전력 쪽은 바이든 대통령이 됐든 트럼프 대통령이 됐든 어느 쪽이 됐더라도 좋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오늘 12시를 기점으로 전력 관련 기업들 다시 한번 상승 탄력을 강하게 받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포인트는 이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포인트 함께 만나보시죠. 네이버의 웹툰 엔터테인먼트가 간밤에 나스닥에 드디어 데뷔를 했습니다. 일단 공모가 같은 경우에는요. $21로 확정이 됐습니다. 희망 범위의 최상단으로 결정이 됐는데 장중한 때는 14% 이상의 상승 흐름을 보이면서 장중에 $24 선을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종가 기준으로는 4조 500억 원의 시가총액을 달성을 했는데 보시다시피 장 마감 때는 거의 9.5% 넘게 상승하면서 $23 선에서 거래를 마감을 했고요. 애프터에서 6% 넘게 상승하면서 $24.4 선까지 올랐습니다. 사실 주요 외신에서는 거의 보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사를 거의 찾아볼 수가 없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흥행은 아니었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 있겠지만은 그럼에도 주가 자체는 괜찮았기 때문에 선방했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 측에서는 이번 기업 공개로 한국의 모 회사의 네이버 주가를 끌어올리기는 힘들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놓았는데요. 아무래도 네이버 핵심 사업부인 웹툰 엔터테인먼트를 분할해서 상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네이버의 주가 할인이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들 나오고 있습니다. 블랙락 측에서는 최대 5천만 달러의 상당 주식의 매입에 관심을 두고 있다라고 파이낸셜 타임즈 측에서는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웹툰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플랫폼 사업의 매출이 80%를 차지하고 있고 광고와 IP 쪽에서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매출 증대가 예상된다라는 전망도 함께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여전히 리스크는 있습니다. 네이버 웹툰 측에서 증권거래위원회
위해 직접 신고서를 제출할 때 이 부분을 직접 적었는데 우리 리스크는 네이버와 라인 야후 간의 데이터 주권 논쟁이다 라면서 직접적으로 리스크를 또 용인을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밤에 또 웹툰 엔터테인먼트의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앞으로 만약에 상승 탄력을 강하게 받게 된다면은 우리 시장에서 웹툰 관련 주들도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세 가지 이슈 함께 만나보시죠. 세 번째 이슈입니다. 현대차와 LG전자입니다. 확실히 해외 증시에 상장을 하는 게 오늘 우리 증시에서는 큰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먼저 현대차입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인도 법인 IPO를 앞두고 주가 계속해서 잘 가고 있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업 가치가 제고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특히나 네이버와 현대차가 다른 이유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지분 희석과 다르다. 기아, 화신, 그리고 서현이화, SL과 같은 주변 종목들까지 그 수혜가 아주 강하게 갈 것이다라는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인도 증시 상장에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수혜주는 현대차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보시다시피 주가가 1년 동안 43% 이상 올랐고요. 증권가에서는 30만 원대 이상까지 갈 것이다라는 기대감 내비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가 인도 증시에 IPO를 하게 된다면은 만약에 성공적으로 하게 된다면은 LG전자가 뒤따라갈 것이다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주요 외신 측에서는 LG전자가 인도 상장을 검토 중이다라는 보도를 내놓았습니다. 수천억 원대 현금 조달이 전망이 되고 있는데 한국계 증권사에서는 7천억 원 이상의 현금을 조달할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LG 일렉트로닉스 인디아 프라이빗 리미티드, 그러니까 LG 인도 법인인데요. LG전자가 지분 100%를 가진 완전 자회사입니다. 인도 시장에서 냉장고와 에어컨 등 가전을 판매하고 있는데 연간 매출액이 3조 원을 넘어가는 인도 법인입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2,300억 원대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최근 LG전자 측에서는 외국계 IB와 현지 로펌과 접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는 골드만삭스 그리고 모건 스탠리가 주관사로 조금 유력한 상황인데 2000년대 초반에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인도 법인 IPO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인도 증시가 워낙 좋지 않아서 실패를 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만약에 현대차가 성공적으로 인도 시장에 데뷔를 하게 된다면은 LG전자가 그 뒤를 따라서 수혜를 받게 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현대차 같은 경우는 1년간 주가가 43% 이상 올랐는데 LG전자의 경우에는 주가 계속해서 내렸습니다. 최근 들어서 약간 반등하는 흐름 보여줬지만요. 1년간의 흐름을 봤을 때는 거의 11% 가깝게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LG전자의 주가에 대한 기대감 더 커져가고 있는데 계속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 신유정 앵커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지난 6월 시장 안에서는 워낙 섹터별로 순환이 계속해서 이어졌기 때문에 2차 전지랑 배터리는 언제 갈 것인가 어찌 보면 좀 아픈 손가락처럼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지금 2차 전지와 배터리 그리고 전기차 시장은 어떠한지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LG 에너지 솔루션이 오늘도 하락을 했습니다. 32만 원대를 터치를 한 건데요. 이 상장가가 30만 원이었었는데 지금 이러한 공모가에 가까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고가 62만 원까지 치솟았던 것에 비하면 지금 하락세가 더 두드러지는 상황인데요. 이 공모가에 점점 가까워지면서 힘을 잃고 있다는 점을 좀 체크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전기차 수요 둔화에 좀 큰 영향을 받고 있고 이뿐만 아니라 양극재 업체들의 재고 조정 그리고 평가 손실에 대한 리스크가 확대되면서 더 힘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실상 1분기 실적도 적자나 다름이 없었다라는 평가가 이어졌는데 2분기 실적 전망치가 그리 좋지 않습니다. 매출 23% 하락할 것이다.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40% 하락할 것이다라는 전망치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앞으로 어떻게 더 힘을 내줄 수 있을지 체크해 보셔야 할 것 같은데 사실 전기차 시장의 흐름이 그리 좋지 않습니다. 최근에 계속해서 수요 둔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유럽 시장 안에서 매출도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고 심지어 최근에는 지금 판매 추정치도 내려잡았습니다. 사실상 이 유럽 시장이 한국 배터리 업체들의 주력 시장으로 꼽히고 있는 만큼 이 전기차 시장의 비중도 줄어들고 그리고 이렇게 판매 추정치까지 전망치까지 낮아진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더 힘을 낼 수 있을까 큰 기대를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유럽 시장을 살펴보면 이 보조금 문제가 좀 가장 큰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독일 시장을 중심으로 보조금 축소 심지어 폐지까지 이어지면서 최근 2년간 역성장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있었던 유럽연합 선거에서 이 전기차 보조금에 대해서 아주 우호적이던 진보 정당의 의석수
수가 50%대에서 41%로 낮아지면서 앞으로 이렇게 배터리 보조금 더 받기는 어려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이 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기차 시장이 둔화되고 있는 와중에 우리는 어떤 기회를 잡아야 할까라고 살펴보자면 중국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미국 시장에 이어서 유럽연합에서도 이 중국 시장에 관세를 엄청나게 매기겠다라는 관세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혹시 이런 데에서 우리가 좀 반사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중국의 점유율을 줄여 나가는데 우리가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게 되지만, 하지만 이 부분은 단기적인 이익일 뿐 위기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중국은 최근에 펼쳐졌던 이 유럽연합의 관세 부과 결정에 좀 강력하게 보복을 경고를 했고, 오늘 새벽 시장 안에서도 관련돼서 좀 조치를 취하겠다, 반대 조치를 내세우겠다라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기차 시장 좀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중국 시장은 좀 다른 흐름입니다. 일각에서는 2030년 중국 자동차가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의 30%를 뛰어넘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한 상황인데요. 이 미국과 유럽을 제외한 다른 국가 안에서 시장 점유율이 정말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남미, 중동, 아프리카, 러시아와 같은 국가들에서 급증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판매량을 확인을 해보니까 하이브리드 자동차라던가 전기차의 힘이 크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저렴한 가격에 엄청난 생산량을 기반으로 잘 증가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특히나 최근에는 신차 개발 기간도 줄이고 비용도 계속 크게 줄여 나가면서 경쟁력을 좀 키워 나가겠다라는 의지도 좀 폭발적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수요 둔화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본다면 우리 2차 전지 배터리 시장의 투자 전략은 어떻게 이어가시면 좋을까요? 우선은 당장 이 전기차 판매량과 조금 구분을 해서 ESS 중심의 배터리 공급을 집중해 보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배터리 기업들 ESS 중심의 배터리 공급을 확대하고 있는 움직임도 확인이 되고 있어서 이 부분을 더 자세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아무래도 우리 투자 포인트를 잡아 나갈 때 이 대선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전기차를 좋아할 바이든이냐 아니면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더 끊어낼 트럼프냐, 이 부분에 따라서 2차 전지 그리고 배터리 시장 안에서도 리스크로 작용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자세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몇 가지 기업들을 좀 체크해 보려고 합니다. SK온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페라리의 유일한 배터리 공급사로 꼽히면서 우수 공급사로 지정되기도 해서 그래도 좀 기대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흐름이 확인이 되고요.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유럽의 인터 배터리 관련주로 꼽히고 있고, 하지만 양극재에 대한 실적 기대는 어렵다라고 합니다. 이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이렇게 쉽지 않은 시장 안에서도 외형 성장이 기대되거나 하반기에 대한 수주 모멘텀이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성장을 하게 될지 저희와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미국 애리조나주에서 ESS 공장 증설을 중단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시장에서 좀 투자 심리가 약해지긴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주가의 수준은 크게 내려온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따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파이널샷 출발하겠습니다. 네, 마감 전략 함께 세워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신한투자증권 부산금융센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석 차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석 차장입니다. 네, 차장님 오늘 시장 방향성 거의 없는 상태에서 좀 거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시장이 방향성 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뭐 큰 이벤트들이 좀 있을 때, 굵직굵직한 이벤트들을 앞두고 있을 때 시장이 전체적으로 좀 관망 분위기로 간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가장 대표적이라고 하면 현재 미국에서 대선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다든지, 미국에서 PC 물가지수 이제 발표를 기다리고 있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서 미 증시도 관망 분위기가 있었고요. 국내 증시에도 이 부분들이 그대로 좀 반영되고 있다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뚜렷한 방향성이 없기 때문에 수급이 어디로 쏠리느냐에 따라서 이제 특정 업종들이 강해질 수는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외국인 자금들이 유입되고 있는 업종들이 있습니다. 바로 금융, 음식료, 에너지 쪽이 될 텐데요. 뭐 이쪽 계통의 이제 관련주들은 주가가 어느 정도는 좀 반등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이제 뭐 시장이 방향성을 못 찾을 때는 수급에 조금 더 집중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도 뭐 힌트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시장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왜 좀 쉬어가느냐라고 하면 결국에 최근 시장이 외국인들의 매수가 많아지면서 대형주들의 시세가 많이 이제 나왔던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생각하면은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차익 실현 매물이 현재 나오는 상황이고요. 반대로 이야기하면은 오히려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다소 외국인들의 수급에 있어서는 다소 소외가 되어 있었는데 뭐 실적 기대감이라든지 오히려 뭐 저가 매수세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서 중소형주들이 오히려 약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게 좀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뭐 AI와 관련되어 있는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이 시세가 나왔던 부분도 그랬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반도체 장비주, 뭐 인텍플러스가 가장 대표적이겠죠. 이런 종목들도 있었고요. 또 엔터주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어느 정도 바닥을 다졌다. 그리고 2분기 실적이 기대된다.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서 바닥권에서 이제 돌아서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시장을 좀 대응하기 위해서 남은 오후장을 대응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중소형주 위주로 한번 살펴보자라고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말씀처럼 시장의 분위기가 이전에 비해서 약간 바뀐 게 느껴집니다. 대형주에서 중소형주로 약간 가고 있는 느낌인데 그런데 지금까지는 사실 중소형주에 대해서 외국인들의 외면이 있었기 때문에 잘 가지 못했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이 시점에서는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쪽에서 좀 기회를 잡아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보시는 기업 있으실까요? 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숲입니다. 여러분들 생소하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아프리카 TV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최근에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었는데 국내에서만 사업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해외에서 사업을 펼치게 되면서 그에 따른 이제 기대감들이 좀 많아지고 있습니다. 해외 라이브 스트리밍 서비스를 런칭을 했는데요. 특히 이제 태국 쪽에서 반응이 좀 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태국 현지에 있는 상위 스트리머들의 컨텐츠가 좀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그에 따라서 트래픽이 좀 증가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트래픽이 증가한다는 것은 뭐 광고가 더 많이 붙을 수 있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현금 결제, 별풍선이라고 저희가 부르는 그런 결제도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의미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올 초 생각해 보시면은 트위치 코리아가 국내 사업을 철수한다라고 하면서 그 수혜를 볼 기업으로 그 아프리카 TV가 가장 이제 수혜를 많이 볼 것이다라는 기대감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좀 반영되고 있는 구간이라는 점도 주목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트위치에서 이제 과금을 많이 하던 사용자들이 숲으로 플랫폼을 이전하게 되면서 이제 그분들이 그 고과금 유저들이 이제 또 한번 고과금을 하고 있는 그래서 이제 실적 개선에 영향을 주는 이제 그런 것들도 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어제 거래일 기준으로 보았을 때 2024년 실적 기준 PER이 11.2배 수준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보통 이런 이제 소프트웨어 플랫폼 관련주들의 PER을 조금 더 높게 평가한다는 점 생각해봤을 때 PER 자체도 좀 저평가 수준이라는 점에서 숲의 투자 매력 자체는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좀 숲에 대한 의견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오늘 시장에선 기관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담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이호석 차장님께서도 숲에 대한 투자 의견 전해주셨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6월 28일 금요일 시장 상반기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오늘이 또 잘 마무리가 되어야지 7월에 대한 대비를 든든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양시장 지수부터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코스피 지금 강보합권 지나갑니다. 0.25% 상승하면서 2,800선 터치가 가능할 수 있을지 다시금 상승해줄 수 있을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은 지금 0.01% 상승하며 838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반도체 중심으로 그래도 투자 심리가 좀 회복된 듯한 모습인데 어떠한 수급 동향 보이고 있는지 코스피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 안에서는 지금 기관 투자자 홀로 담아냅니다. 1,532억 원의 순매수세 보이고 있고요.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 각각 736억 원, 788억 원의 동반 매도세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코스닥 시장의 수급 동향도 이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안에서는 개인과 외국인 투자자가 지수의 상방 압력을 좀 이끌어 올리고 있는 상황인데 개인 투자자 오늘로서 6거래일째 담아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관 투자자는 어제 이어서 오늘도 덜어내네요. 270억 원의 순매도세 보이고 있는 지금 시장의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코스피 코스닥 강보합권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수급적인 특징이 시장을 움직여줄지 전문가님들의 수급 한마디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은 또 어떠한 수급적인 특징으로 흘러가고 있을까요? 두 분의 전문가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다울투자증권 영업부의 이성웅 차장님, 위즈웨이브의 이건희 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오늘 시장 벌써 또 6월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시간이 어떻게 이렇게 빠르나 싶긴 한데 지금 양시장 강보합권 지나가고 있는 상황. 차장님은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역시 네. 아직까지 미국 증시에도 반도체주가 간밤에 좀 많이 떨어졌었거든요. 그쵸,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 증시에서는 어제 좀 선반영했던 감이 있기 때문에 낙폭이나 이런 부분은 좀 제한적으로 가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역시 PC 쪽에서의 대기하는 부분에 있어서 긍정적인 기대감 또 이제 우려스러운 부분이 상존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거래량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도 지금 크게 뛰게 어떤 방향성을 가져가지는 좀 힘들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역시 이 대선 토론에 대한 부분에 따라서 엇갈리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도 최근에 CMA 잔고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는 위험 자산으로 들어오려는 그런 자금은 많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 밸류나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은 더욱더 강하게 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선별하는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이제 막 대선 토론을 소화하고 이제 다가오는 5월 PC 개인 소비 지출을 소화해야 할 상황인데요. 이렇게 좀 변동성이 강력한 시장 안에서 어떻게 방향성을 잡아야 하나 참 혼란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밸류나 모멘텀이 강력한 종목들을 잘 선별해 나가시면 그래도 투자 방향 잡아가시는 데 수월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잠시 후에 수급적 특징을 가진 종목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럼 대표님은 지금 시장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일단 오늘 네. 보면 되게 애매하죠. 그러게요. 예, 삼성전자, 하이닉스 쉬고 현대차, 기아 쉬고 그 한마디로 그동안 잘 나갔던 큰형님들 다 쉬는 사이에 중간에 허리에 있는 지금 금융주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좀 올라와서 지수를 방어하고 있고요. 외국인들은 뚜렷한 방향성을 보여주지 않고 있는데 세제 지금 세제 개편안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종종 발표가 되고 있는데 배당 소득세 관련돼서 혜택을 주겠다라는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개별 분리과세부터 시작해서 세율 할인까지 이제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관련된 이제 그 생보주들이라든지 보험주들, 그다음에 금융주들, 그다음에 배당 많이 줬던 메리츠 금융지주 같은 회사들이 이제 좀 시장에서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여전히 코스닥 쪽은 일부 반도체 장비들이 좀 일부 반등을 해주고 있고. 그 외에 이제 개별 이슈 단으로 움직이고 있어서 여전히 이제 대형주보다는 지금 개별주 장세가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특히 이제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수페타시스 같은 종목들이 갑자기 급등하는 모습 이런 모습들도 여전히 개별 호재 때문에 올라오는 거라
특별하게 시장에 큰 흐름은 없고 오늘은 약간 좀 쉬면서 내 다음 주에 어떻게 갈 것이냐 방향성을 좀 탐색하는 하루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전체적인 흐름 좀 쉬어가는 모습이 확인이 됩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거의 다 하락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안에서도 금융주들은 밸류업 모멘텀이나 세제 개편안 이슈로 좀 강력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이렇게 개별주 중심의 장세를 보일 때는 오늘 좀 쉬어가면서 다음 주 다가올 7월 시장을 함께 준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먼저 최윤 앵커와 함께 지금 수급적인 특징을 가지는 종목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코스피 안에서의 외국인 수급입니다. 오늘 외국인들은 지금까지 사실은 거의 담지 않았던 종목들 중심으로 담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의 매수가 크게 들어오는 상황은 아닙니다만은 그럼에도 약간의 좀 변화가 있다라는 게 특징일 것 같은데요. 오늘 시장에서 SK 하이닉스 매도 흐름을 나타내고 있지만은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수페타시스, 세 번째로는 포스코홀딩스, 그리고 네 번째로는 HMM, 다섯 번째로는 SK 이노베이션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면 SK 하이닉스 가장 첫 번째, 두 번째로는 삼성 SDI 올라와 있습니다. SK 이노베이션은 사는데 삼성 SDI는 팝니다. 각각의 배터리 기업 안에서도 이슈에 따라서 약간 팔고 사는 게 다르고요. 세 번째로는 삼성전자, 네 번째로는 기아, 다섯 번째로는 LS 에코에너지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코스닥 안에서의 수급 흐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안에서는 외국인들이 시노펙스를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실리콘2, 세 번째로는 테크윙입니다. 네 번째로는 카페24, 다섯 번째로는 윙이푸드 오늘 올라와 있습니다. 각각 오늘 이슈가 좀 있는 기업들 중심으로 담고 있고요.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면은 삼천당제약 가장 많이 매도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VT입니다. 세 번째로는 태성, 그리고 네 번째로는 숲, 다섯 번째로는 코스메카 코리아 올라와 있는데 같은 미용 안에서도 사고 파는 기업 다릅니다. 그렇다면은 기관 투자자들은 오늘 코스피 안에서의 수급 흐름은 어떨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네, 기관 투자자들은 오늘 현대차 우선주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오늘 두 번째로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급등 흐름이 나오고 있는 LG 디스플레이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기관 투자자들 세 번째로 많이 담고 있고 네 번째로는 이수페타시스, 다섯 번째로는 대한항공 올라와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외국인과 기관, 대한항공 담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면 오늘 시장에서 삼성전자 가장 많이 매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HMM, 세 번째로는 삼성 SDI 올라와 있는데 오늘 기관 투자자들과 외국인 투자자 모두 다 삼성전자 그리고 삼성 SDI 많이 매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번째로는 LG 에너지 솔루션, 다섯 번째로는 한화 솔루션 올라와 있습니다. 코스닥 안에서의 기관 수급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기관 투자자들은 외국인 투자자와 다르게 수급을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데브시스터즈, 급등과 급락을 오고 가고 있는 기업인데 기관 투자자들은 오히려 포트폴리오에 두 번째로 많이 담았고요. 세 번째로는 팩토 파이낸셜, 네 번째로는 유니셈,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삼천당제약 올라와 있습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외국인 투자자들은 가장 많이 팔아채우는 기업인데 오늘 매수하고 있고요.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면은 HVM 오늘 시장에서 가장 많이 매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실리콘2인데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모두 많이 매도하는 기업 오늘 실리콘2 이름 올리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기관 투자자들은 테크윙 오히려 차익 실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YC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PSK홀딩스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급 상황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 자,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적 특징을 가지는 종목들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두 분은 어떤 종목을 수급적 특징주로 잡고 계시는지 화면으로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웅 차장님께서는 풀무원 그리고 주성 엔지니어링을, 이건희 대표님께서는 이수페타시스와 PNK 피부 임상연구센터를 오늘의 수급적 특징주로 잡아주셨습니다. 어떠한 특징이 있을지 한 종목씩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저희 첫 번째로는 풀무원입니다. 풀무원 최근에 검은 반도체다라고 불리우는 김. 풀무원에서는 육상에서도 양식할 수 있는 김을 만들겠다라는 이런 소식 때문인지 오늘 상승세가 상당합니다. 지금 11% 넘는 상승세 보이고 있는데 지금 또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오랜만에 이런 거래 그러게요. 대금이 나오면서 풀면이 갔는데 우선 증권사에서 높게 좀 평가를 했던 부분이 이런 거래량과 수급을 강하게 좀 매수세를 좀 이끌고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중요한 부분이 이 풀무원도 그렇지만 음식료 업종이 올해 상반기 때 좀 핫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해외 쪽에서의 이 K푸드의 영향을 그대로 받는
그런 기업들의 주가가 좀 많이 좋았었거든요. 근데 지금 풀무원 같은 경우에도 좀 평가하는 부분이 그전에는 이 풀무원의 가장 큰 음식이 바로 이제 두부잖아요. 그래서 요새 뭐 지구식단이라고 해가지고 맞아요. 이 건강 쪽에서의 그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식물성 식단을 많이 선호하는데, 근데 이 부분이 이제 K푸드와 연결이 되면서 미국 쪽에서의 어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지금부터 이제 커지는 기간이거든요. 지금 그 전에 어떤 라면 업체들 같은 경우가 이미 좀 해외 쪽 매출이 내수 쪽을 넘어섰던 그런 상황에서 지금 풀무원 같은 경우에는 해외 쪽에서의 그 사업에서 이제 차지하는 비중이 20%가 안 되거든요. 근데 점점 올라오는 그런 상황이고, 여기에 좀 미국 쪽에서의 그 비중이 높아지는 구간으로 본다고 하면은 이 풀무원도 지금은 음식료 업종에서 그나마 또 상승세도 좋았긴 했지만, 그래도 이런 그 라면 업체들과 가공 업체들 대비해서는 주가에 대한 상승 랠리가 좀 제한적으로 갔었는데, 오늘 한번 거래량 터지면서 갔을 때의 매수 관점을 한번 가져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뭐 두부나 어떤 다른 이 지구 식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수록 풀무원에 대한 관심은 주가 측면에서 먼저 선반영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K푸드들 특히나 수출을 기반으로 해외에서 인기를 얻었던 음식료 업종들이 올해 정말 큰 폭의 주가 상승세를 보였는데, 풀무원 역시나 이제 앞으로 해외 시장 안에서 확장세가 좀 기대가 됩니다. 또 다른 음식료 업계에 비해서 라면 섹터에 비해서 조금 덜 상승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이 측면에서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해보자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대표님의 첫 번째 종목 이수페타시스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방금 전에 이 수급적인 특징주 기관의 매수세 4위에 올랐던 종목인데 오늘 13%가량 상승을 했어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종목인데 네. 그래서 자주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1분기 실적 발표 나왔을 때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매출은 그닥 많이 안 올랐는데 영업이익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1,700억, 작년 4분기만 해도 1,700억대 매출이 나왔을 때 106억의 영업이익을 거뒀는데 1분기에는 1,900억대 영업이익, 그러니까 매출 한 200억 늘었는데 200억에서 300억 정도 늘었는데 영업이익은 106억에서 230억으로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가이던스는 242억으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지만 더 잘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게 기판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지금 최근에 오늘 이렇게 급등한 이유는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탐방을 좀 갔다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탐방 보고서를 냈는데 거기에서 보면 중국에 공장이 하나 있고 이스페타시스가 대구 쪽에, 경북 쪽에 한 4개 공장을 갖고 있는데 지금 4번째 공장이 이제 7월부터 본격 가동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3분기에는 이제 새로운 공장의 영업이익이 반영될 거라는 기대감도 붙어 있고요. 지금 단가가 계속 올라오고 있어서 1제곱미터당 이제 뭐 150불 하던 게 지금 450불까지 올라갔다,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 지금 뭐 좀 고급 기판 같은 경우는 900에서 1000불까지 올라갔다. 지금 그래서 단가가 올라간다는 거는 생산 단가는 거의 정해져 있는데 올라가더라도 뭐 인건비 정도가 올라가겠죠. 시설 투자비 이런 것들이 들어갈 텐데 지금 판매 가격이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다는 거는 쇼티지가 나오고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쇼티지 영향으로 지금 여전히 이제 주목받았던 AI 가속기뿐만 아니라 지금 통신 장비용 가속기도 지금 계속 부족한 현상이 좀 나오고 있고요. 그 외에 지금 엔비디아, MS, 또 구글이 자체적인 그 TPU라는 칩을 만드는데 그 바닥에 까는 기판도 엔비디아, 이스페타시가 납품을 하거든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주요 빅테크 기업들과 거래를 한다는 점, 그다음에 향후 캐파 증설에 따른 납품량 증가, 단가 증가, 뭐 탐방을 갔다 오고 나서 애널들이 한 얘기가 중국도 공장 하나 더 줘야 될 것 같고, 한국도 공장 하나 더 줘야 될 것 같다. 지금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오늘 그게 좀 오랜만에 반영이 돼서 올라오고 있고요. 참고로 외국인 지분이 한때 많을 때는 한 13%까지 올라갔었거든요. 지금 한 10%대인데 추가적으로 외국인들의 들어올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보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주요 빅테크 기업들과 크게 교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AI 기판 판매 가격까지 상승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 성장세가 더 기대가 됩니다. 실적이 좋을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 예상보다 더 좋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지금 수급적인 측면도 잘 뒷받침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수페타시스 조금 더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으로 차장님의 두 번째 종목 주성 엔지니어링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 이번 주 화요일부터 좀 움직여주나 했는데 오늘 좀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네. 경우에도 여러 이제 반도체 장비주들 안에서도 좀 이 어떤 증착, 그러니까 ALD, 그러니까 증착 기술이죠. 이쪽에서 많이 인정을 받고 있는 기업이고 주로 기업 납품하는 고객의 이제 SK 하이닉스라는 걸 봤을 때도 어떻게 보면은 주가가 생각보다는 많이 못 갔던 상황이 좀 있었거든요. 지금 4월 달에 한번 신고가를 찍고 주가가 좀 거의 답보 상태에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근데 이런 인적 분할이나 여러 가지 이슈도 있었고, 또 이제 TSMC 쪽에서의 그때 그 당시에 가이던스도 좀 하락하는 좀 영향이 좀 있었는데, 근데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이제 두성 엔지니어 같은 경우가 이 ALD 좀 기술 쪽에서는 다른 이 경쟁 상대 대비해서 시가총이나 캐파 같은 경우가 우위에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본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 이런 안 좋았었던 이 주가의 악재 부분이 너무 좀 심하게 좀 주가를 짓누르지 않았나. 그런데 이런 이 주성 엔지니어링의 기술이나 이런 걸 봤을 때로 이런 악재 부분이 주가에 크게 낙폭을 크게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던 이유가 주성 엔지니어링의 기술력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좀 좋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이 ALD 기술이 점차 높아지고 필요한 수요처가 좀 있기 때문에 주성 엔지니어링을 오늘 좀 거래량과 함께 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네, 국내 증착 장비 측면에서 가장 큰 수혜주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 기술력이 워낙 단단한 기업이어서 오늘 보이고 있는 상승폭 이제 더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예측이 좀 드는데요. 이러한 상황 어떻게 이어가게 될지 저희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대표님의 두 번째 종목 P&K 피부 임상연구센터입니다. 저희가 수급픽에서는 어찌 보면 처음 만나보는 종목입니다. 네.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아마 네. 이 종목명으로는 아마 제일 길 거예요. 한 12자 작가들이니까. 그러게요. 그러니까 작가님들이 싫어하는 종목입니다. 많이 써야 돼서. 센터도 아니고 센타로 해가지고 사실 조금 약간 촌스럽긴 한데 2020년 무렵에 상장을 했고요. 상장 이후에 계속 지금 빠졌습니다. 그때만 해도 화장품이나 미용 의료기기 쪽이 좀 그nak 안 좋았죠. 이제 코로나 시기 때. 그 부분 때문에 주가는 계속 빠졌고요. 최근에 이제 반등을 좀 하고 있는데 오늘 수급이 많이 좋아서 골랐다기보다는 앞으로 수급이 좋아질 것 같다라는 참에서 골랐고요. 피부 임상 분야에서 업계 1위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미용 의료기기나 아니면 화장품을 쓸 때 피부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 부작용이 생기면 안 되겠죠. 예, 그래서 일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ISO라든지 여러 기준이 있는데 우리 선크림 같은 거 보면 그 PF 지수 이런 거 나와 있잖아요. 그런 것도 다 여기서 이제 테스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면 자외선 차단 관련돼서 요즘에 굉장히 핫한데 특히 이제 여름이 일찍 오고 폭염이 일찍 시작하다 보니까 더 핫하고 미국에서 수요가 더 늘어날 걸로 보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자외선 차단 시험 수요가 갑자기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작년에 또 다행히 돈을 못 벌었어요, 별로. 그럼 올해 확 좋아지겠죠. 네,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좀 붙을 것 같고요. 70에서 한 80% 정도 이제 더 증가했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고, 미용 의료기기, 화장품 요즘에 가장 핫한 섹터죠. 근데 이쪽에서 신제품을 내놓으려면 이 회사를 거쳐야 된다. 그래서 주요 화장품 회사와 미용 의료기기 회사들이 다 여기에 고객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P&K 피부 임상 연구센터를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가총액이 이제 한 1,000억 언저리 왔기 때문에 약간 좀 관심이 없을 수 있는데, 주봉 차트나 월봉 차트 한번 여기 보여주시면 제가 한번 띄우겠습니다. 여기 보여주시면 지금 이제 막 머리를 들기 시작하죠. 이게 주봉입니다. 네. 상장 이후에 월봉을 보면 먹질 않네요, 키가. 이제 거래가 막 실리면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이제 주목을 좀 해보셔도 괜찮은 자리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P&K 피부 임상 연구센터 임상 분야 국내 1위 기업입니다. 그래서 다른 화장품 기업들의 힘이 좋아진다라고 한다면 이 기업의 힘을 거쳐서 임상 실험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힘을 좀 끌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또 선케어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이러한 여름 시즌에 더 힘을 받을 것으로 보여지니까요. 이 시점에 더 주의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두 분과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네, 팩트체크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데일리 사회부의 성주원 법조팀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도 SK그룹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는 저희가 이미 이제 앞서서 이 부분은 짚고 왔는데 노소영 관장과 이제 이혼 소송 중인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항소심 판결의 오류를 좀 지적을 했고 재판부는 판결문을 정정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앞으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부분이 최태원 회장이 앞으로 어떤 전략을 펼칠까를 궁금해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최 회장 측이 지난주에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 항소심 판결에 치명적인 오류가 있다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혼 소송에서 중요한 것은 뭐 위자료를 얼마를 줘야 되고 그다음에 재산을 어떻게 나눠야 될까라는 부분을 이제 법원에서 결정을 해주는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재산 분할 과정에서 그러면 전체 재산이 얼마이고 이것을 어떤 비율로 나누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판사가 그 상황을 판단해서 나누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 재산을 형성하고 있는 그 재산의 대부분이 이제 주식으로 거의 이루어져 있는데 이 주식 가치 산정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토대로 이 잘못된 그 사실을 바탕으로 분할 비율을 결정한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 이제 최태원 회장 측의 지적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에 처음에 이제 SK그룹의 첫 출발선이 된 그러니까 최태원 회장의 선친인 최종현 명예회장, 선대회장이 SK그룹을 첫 출발 전부터 해서 지금의 SK그룹의 전체 가치 이런 것들을 비교했을 때 그 거기 과정에서 최종현 회장의 기여도 그리고 최태원 회장의 기여도가 어느 정도 되느냐에 대한 주식 가치를 놓고 따져본 것인데 여기서 이제 그 액면 분할 부분을 조금 재판부가 빠뜨렸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런 부분을 최태원 회장이 지적을 했고 그래서 이것을 감안하면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부분이 상당히 크고 본인이 오히려 기여한 부분이 적다. 사실 어떻게 보면 기업가로서는 좀 부끄러울 수도 있는 그렇죠. 어떤 고백을 한 셈인데 그럼으로써 이렇게 나눠야 될 부분이 오히려 적어질 수 있다라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항소심 판결은 좀 바로잡아야 된다는 것이 최태원 회장 측의 이제 주장의 요지였습니다. 2심에서 이제 결론이 난 게 노소영 관장 측에서는 노태우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자금을 받아가지고 이 자산을 불린 게 맞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고 이제 최태원 회장 측에서는 아니다. 나는 이제 우리 아버지로부터 이만큼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거다. 그렇죠. 그 부분이 더 컸다. 컸다. 네. 이렇게 조금 서로의 약간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뭐 약간의 정정은 있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분할 비율에는 영향이 없다라고 이렇게 또 재판부에서는 이야기를 했다고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최 회장이 그렇게 주장을 했어도 재판부가 아니다, 재판부가 판단한 것이 맞다라고 할 수도 있었겠지만 실제로 이제 그 부분, 그 지적이 지적 자체는 맞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판부도 바로 그 긴급 기자회견 몇 시간 뒤에 바로 그 판결문을 경정, 그러니까 법률 용어로는 경정이라고 표현하는데 저희는 쉽게 그냥 정정 또는 수정이라고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판결문을 재판부도 정정을 했는데 정정은 했지만, 그러니까 최 회장의 지적이 맞다고 정정은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할 비율에는 영향이 없는 아주 사소한 부분이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따로 다시 판결을 내리는 게 아니라 경정, 그러니까 정정 작업을 통해서 그냥 고칠 수 있는 뭐 이런 정도다라는 것이 이제 재판부의 입장인데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애초에 처음에 SK그룹의 출발점과 지금의 어떤 끝점을 전체를 비교했을 때, 그러니까 오류의 부분은 그 중간에 어떤 시점에서의 문제가 좀 있었을 뿐이지 전체 처음과 끝을 놓고 비교하면 큰 문제가 없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버지의 기여도보다는 최 회장의 기여도가 더 크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결국 정정된 내용을 놓고 보더라도 그렇다는 것이 이제 재판부의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분할 비율에 크게 영향을 줄 만한 그런 부분은 아니다라는 내용이고요. 다만 이런 지적이 일단은 재판부가 그 최 회장의 주장을 인정해서 판결문을 정정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일단은 대법원에서 이것을 상고심이 들어왔을 때 대법원은 여러 가지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거든요. 뭐 2심의 판결이 크게 문제가 없다 그러면 아예
살펴보지도 않고 그냥 바로 기각을 시키는 심리 불속행 기각이라고 하는데 그런 판단을 내릴 수도 있고 아니면 살펴봤는데 이거는 2심 판결이 맞다 하고 상고 기각을 그냥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한간에는 이거는 심리 불속행 기각, 그러니까 아예 살펴보지도 않고 그냥 기각을 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관측도 있었는데 이렇게 판결문이 일단은 어떻게든 정정이 됐기 때문에 대법원이 결국은 항소심 판결 내용을 살펴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냥 바로 기각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가능성이 많이 또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2심 판결이 나왔는데 최태원 회장은 뭔가 중요한 게 어쨌든 간에 잘못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고 재판부 측에서는 사실 처음과 끝을 놓고 보면은 기본적인 건 바뀐 건 없다. 다만 약간의 계산 오류가 있었다 이렇게 좀 주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 회장 측에서는 대법원에 상고를 했고 2심 판결 정정에 대한 재항고도 제기를 했다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상고라는 것은 이제 2심 항소심 판결이 이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항소심 판결을 가지고 나는 이거를 인정할 수가 없으니까 대법원이 좀 다시 한번 판단해 주세요라는 것이 이제 상고인 것이고 이 경정에 대한 재항고라는 것은 어쨌든 2심 판결이 그 내용이 조금 바뀌지 않았습니까? 바뀌었기 때문에 이건 2심 판결 자체가 조금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차원의 재항고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논리적인 그 순서상 상고심보다는 그러니까 대법원에서의 상고심보다는 먼저 이 경정에 대한 재항고 판단이 먼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경정이 정당하다면 그 경정 후에 판결 내용을 전제로 상고 이후의 정당성이나 타당성을 판단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만약에 그 경정 자체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경정 전에 판결문을 기준으로 다시 상고 이유를 판단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단은 법조계에서는 이 상고심 판단과 재항고 판단이 한꺼번에 동시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최 회장 측의 이 재항고, 그러니까 뭐 상고는 당연히 이제 할 것으로 예상이 됐던 부분이니까 이 경정에 대한 재항고의 적법성에 조금 의문을 제기하는 그런 시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재항고가 각하 결정을 받게 될 것이라는 그런 해석이 나오고요. 어쨌든 여러 가지 뭐 해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일각에서는 또 최 회장 측이 이런 걸 모르고 했을 리는 없다. 왜냐하면 뭐 국내 최고의 로펌을 또 기용해서 이렇게 법적인 검토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든 일단 문제를 제기하려는 그런 전략이 아니냐 뭐 이렇게 이제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소송은 정말 세기의 결혼에서 시작돼서 세기의 이혼 사례가 될 것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고 또 이혼 소송으로는 좀 드물게 대법원 전원 합의체, 그러니까 대법원에도 뭐 1부, 2부, 3부 이렇게 대법관 몇 명이서 구성되어 있는 재판부가 있는 반면에 아주 중요한 어떤 그런 사건이나 혹은 기존 판례를 뒤집어야 하는 그런 사건의 경우에는 이제 전원 합의체, 대법관 전원이 참여해서 이제 그 판결에 참여하는 그런 전원 합의체 판결로 이 이혼 소송을 다루게 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상당히 뭐 이례적인 일이 될 수 있는데요. 뭐 그런 가능성도 현재 점쳐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런 이슈가 있기 때문일까요? 최근 SK그룹의 주가 계속해서 상승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나 주가랑 좀 크게 연관이 되는 부분이다 보니 이렇게 법적인 이슈 계속해서 체크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한진그룹 총수 일가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 텐데 대법원이 바쁘겠어요. 또 판결이 있었다고 그러던데. 네, 맞습니다. 이제 지금 돌아가셨지만 이제 고 조양호 한진그룹 선대 회장이 지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차명으로 약국을 운영하면서 1,000억 원대의 부당이득을 얻었다라는 이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왔는데 이제 무죄 확정이 됐습니다. 어떤 내용인가 하면 그러니까 한진그룹의 부동산 등을 관리하는 비상장 계열사인 정석기업이 있는데 이 정석기업이 소유한 건물에서 조양호 선대 회장이 차명 약국을 운영하고 그 약국에서 이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500억 원 상당의 요양급여와 의료급여 비용을 부정하게 탄했다라는 혐의로 이제 재판이 이루어진 겁니다. 약사법에 따르면 이 약국은 약사 자격증이 없으면 개설이 불가하거든요. 물론 해당 약국에는 약사가 있었지만 검찰 측에서는 실질적인 운영자가 조양호 회장이었다라고 이제 판단하고 이것이 이제 차명 약국이다라고 본 겁니다.
조 선대 회장은 이제 2019년에 돌아가셨죠. 사망하면서 재판을 받지 않게 됐지만 일단은 정석기업 대표이사는 재판을 받았고 결과적으로 최근에 이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그리고 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8년부터 또 진행을 했던 1,000억 원의 요양급여 환수 작업도 중단이 됐다는데 이걸 어떻게 이어서 저희가 좀 이해를 해보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 차명 약국을 통해서 네. 그 1,000억 원대의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게 이제 그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당이득을 취득한 거니까 공단 입장에서는 그걸 다시 환수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환수 조치에 따른 그런 또 소송도 제기가 됐었던 것입니다. 공단은 이를 위해서 조 회장이 갖고 있던 서울 종로구 그 구기동 또 평창동의 단독주택을 가압류하기도 했었는데 그러면서 또 총수일가는 그런 공단의 환수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고 또 공단에서는 그런 요양급 환수 작업을 또 진행해왔던 네. 양쪽에서 그런 작업을 진행했던 건데 이제 최근에 그 대법 판결에서 이제 무죄가 확정되면서 이 형사 소송이 무죄가 되면서 공단 입장에서는 이 한진 총수일가를 상대로 한 요양급여 환수 그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를 했고 또 역시 총수 일가 역시 그 환수 처분 취소 소송을 또 서로 소송을 취하하면서 1,000억 원 요양급여 환수 작업이 이제 중단된 그런 이야기입니다. 1,000억 원대면 사실은 뭐 재벌 입장에서도 큰 돈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뭐 큰 위기를 넘겼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네, 조영호 회장의 재산을 가늠할 수 있는 단서를 보자면 2016년 그때 한창 떠들썩했죠. 한진해운 법정관리 사태 때 조 회장이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서 자신이 이제 400억 원을 한진해운에 이제 기부를 했다, 사재를 털어서 기부를 했다. 이 정도의 양은 내 재산의 20%에 달한다라고 이제 설명을 한 바 있습니다. 이게 뭐 사실이라면 역산을 해보면 조 회장의 당시 재산 규모는 한 2천억 원 정도, 그러니까 개인 재산을 말하는 거죠. 개인 재산이 2천억 원 정도라는 의미고 그걸 다시 얘기하면 이제 1,000억 원대에 달하는 이런 환수 작업 금액은 뭐 재산의 절반에 달하는 금액이니까요. 한진그룹 총수 일가로서는 이렇게 차명 약국 관련 사건이 무죄로 확정이 되면서 이런 1,000억 원에 달하는 요양급여 환수 위기를 넘기게 됐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지을 수 있겠습니다. 네, 한진그룹도 저희 이제 만나보고 왔고 이어서 마지막으로 삼성전자에 대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거는 어느 나라나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기술 유출 이슈가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1심 판결이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삼성전자 관련해서 뭐 우리나라 최대 핵심 기술을 많이 맞아요.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그러다 보니까 기술이 유출되는 또 이슈도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전직 삼성전자 수석 연구원이 반도체 핵심 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는데 최근에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는데요. 여기다가 벌금 2천만 원, 또 사회봉사 240시간도 명령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집행유예가 나오긴 했지만 어쨌든 이 전 수석 연구원의 유죄를 인정한 셈이죠. 어떤 사건인가 보면 이 수석 연구원으로 근무하던 시절에 이 연구원이 이제 미국 회사로 이직하려는 시도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그 연구원은 핵심 기술 13건 그리고 영업비밀 100여 건을 개인 이메일로 전송한 그런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같은 행위는 국가 경제를 좀 위태롭게 하는 그런 것으로 판단을 했고요. 이메일로 유출한 자료에는 삼성전자가 수년간 연구해서 얻어낸 성과물 또 국가 핵심 기술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인정한 것입니다. 수석 연구원이 는 어떻게 주장했냐면 재판 과정에서 이것은 업무 편의상 그냥 자료를 전송한 것뿐이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물론 이 자료들이 실제로 외국이나 뭐 다른 기업에 유출된 것은 아니었고요. 개인 이메일에 보관 중에 회수되거나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본인 이메일로 보냈는데 일단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그 어디에도 노출되지 않았습니다만은 자칫 잘못하면 사실 노출된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보니까는 1심 판결에 대해서 검찰이 불복을 항소를 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검찰은 일단 사안 자체가 매우 중대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더 중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본 것이고요. 어쨌든 유출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제로 외국이나 다른 기업으로 나가지는 않았더라도 어쨌든 개인 이메일로 자기가 이렇게 전송한 것만으로도 충분히 이것은 중대한 그런 범행이다라고 이제 보고 검찰은 1심 판결에 대해서
항소를 했고요. 이 기술 유출 범죄에 대해서는 최근에 대법원 양형위원회도 양형 기준을 상향하는 등 사회적으로 관심이 큰 사안이고 그렇기 때문에 항소심에서는 또 어떤 판단을 내릴지가 또 주목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네, 삼성전자 이슈까지 만나보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성주원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장을 움직인 이슈, 시장이 움직인 이슈 마켓 무버입니다. 저희가 이 더워지는 여름철을 맞이해서 그리고 늘어나고 있는 비만 인구를 확인하면서 이 비만 치료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요. 이 비만 치료제 시장 안에서 정말 멈추지 않는 노보디스크의 질주에 대해 오늘 좀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노보디스크가 올해만 해도 주가 41% 상승을 했고 그리고 드디어 이 반도체 기업인 ASML을 뛰어넘고 유럽 최대 기업 자리에 올라섰다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은 이 비만 치료제 자체에 대한 관심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그 비만 치료제, 노보디스크가 만든 비만 치료제에 대한 효과, 그 부분이 더 강력하게 입증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부분이 반영되기도 합니다. 이에 노보디스크는 시장 확장 행보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선 지난 2월에 글로벌 위탁 개발 생산 기업인 카탈란트를 165억 달러에 인수를 했는데요. 이 덕분에 이탈리아뿐만 아니라 벨기에 그리고 미국 인디애나주까지 생산 시설을 더 단단하게 확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 대형 시장 중에 하나로 꼽히는 중국 시장 내에서 승인 판매가 났습니다. 이제 어디까지 확대가 될지 그 매출과 판매량이 어느 정도 늘어나게 될지 너무 기대가 되는 상황인데 이에 최근에 2029년까지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클레이튼 공장 증설을 발표를 했습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공장이었는데 기존 보유하고 있던 2,500명의 근로자에서 1,000명을 추가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그 캐파를 더 확장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지금 미국 시장 내에서 그 규모도 점차 늘어나고 있고 글로벌 시장 안에서 그 확장의 힘이 상당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계속 늘어나고 있다, 계속 확장이 된다라고 하는데 도대체 국내 출시는 언제일까요? 우리나라 국내 수요자들도 계속해서 이 기대를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이 글로벌 수요 폭증으로 인해서 이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아직은 좀 어려울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시장 안에서도 너무 인기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주 2회, 1회 주사를 맞는 환자 수를 제한한 상황이고요. 지금 노보노디스크뿐만 아니라 엘라일리 비만약인 제파이드 역시나 좀 물량이 부족한 상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국내 출시는 좀 미뤄지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저희는 지난해 4월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정식 허가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언제쯤은 좀 허가가 되지 않을까, 공급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이 물량 부족으로 인해서 그 정확한 일정은 조금 밀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보디스크의 대표는 한국은 아주 좀
기대가 되는 시장 중에 하나다. 그래서 지금 물량이 부족하다라고 할지라도 반드시 출시할 것이다라는 의지를 다시 한번 강하게 밝혔기 때문에 우리 시장 내에서 이 기대감도 좀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시장 안에서 우리는 비만 치료제에 발맞춰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국내 시장 상황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바로 최근 어제 28일에 서울대 연구진에서는 먹기 전에 배부른 이 GLP-1에 대해서 이 뇌작용 원리를 찾아냈다라는 논문을 냈습니다. 이러한 결과 때문에 우리나라도 정말 이 비만 치료제 자체 개발에 한 걸음 더 바짝 다가간 게 아니냐라는 기대감을 끌어올린 상황인데 정말 우리 시장 안에서도 우리나라 안에서도 여러 기업들이 이미 좀 개발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미약품부터 LG화학, 삼청당 제약까지 이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임상을 할 계획이라고 밝힌 상황인데요. 어떻게 발전을 하게 될지 어떤 걸음으로 진행을 하게 될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기업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의 반종민 소장 그리고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 모시고 오늘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기업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이제 반종민 소장님께서 가지고 오신 전력 설비 만나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니까는 이제 미국의 대선 후보들의 토론회가 있었고 전력 쪽 역시나 기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쪽은 두 후보들이 굉장히 좀 주목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계속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특히 이제 전력 설비의 경우에는 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기는 합니다만 미국에서 지금 전력 인프라 관련된 얘기들이 계속 좀 나와주고 있고 심지어는 이제 교체주기나 이런 것들을 좀 맞불렸을 때 아직까지는 좀 끝난 것 같지는 않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추가적으로 AI 데이터 센터에 따라 이제 전력 수요 증가에 따른 영향도 좀 같이 받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 좀 흐름들이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다 하더라도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좋은 상황이죠. 예, 그렇죠? 굉장히 좀 좋은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HD 현대 일렉트릭이 다소 좀 아쉽기는 하지만은 다시 재차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점을 먼저 서두에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치적으로 좀 확인을 해본다면은 이달 1일부터 20일까지 변압기 수출, 그러니까 중대형 쪽의 수출이 전년 기간 대비 133% 증가를 했습니다. 그만큼 여기에 따른 재무적으로 앞으로도 반영될 가능성이 굉장히 좀 있고 이번 수출 증가의 영향만 뿐만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많이 유효한 상황이기 때문에 전력 설비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문제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AI 데이터 센터형 전력 수요 증가 여기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봤을 때 이거를 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이슈가 국내로 통해서 이슈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해외 쪽에서 들어오는 이슈이기 때문에 이 이슈가 그렇게 쉽게 끝나진 않을 것 같다. 그렇다 보니까는 이 전력 수요 증가에 따른 내용들은 계속 좀 나와줄 가능성으로 보여주고 있고 미국 인프라의 경우에는 지금은 계속 좀 유효하고 있는데 EU 쪽에서도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업황에 대한 흐름들은 굉장히 좀 긍정적이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제 HD 일렉트릭 대표적으로 있고요. 또한 재룡전기도 있고 일진전기도 있는데 이 세 기업의 경우에는 주가에 대해서 굉장히 좀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참고를 하셔야 되는데 환율이 지금 고환율적인 부분들도 있다 보니까 수출이 잘 되는 만큼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좀 상당할 겁니다. 근데 HD 현대 일렉트릭에 대해서 너무 고점이 아니냐라고 좀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이 뭐냐면은 5년치 수주가 지금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재무적으로 계속 좀 반영될 가능성이 높고요. 특히 HD 현대 일렉트릭의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캐파를 좀 늘릴 수 있다라는 내용들도 있다 보니까 그게 늘린다 하면은 이게 또 장기적으로 사이클이 올라갈 수 있다는 점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재룡전기가 있는데 이 재룡전기의 경우에는 후발주자로 HD 현대 일렉트릭 다음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분위기가 굉장히 좀 좋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러한 전력 설비에 대해서 좀 많이 팔리고 있다는 걸 좀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HD 현대 일렉트릭 수요가 좀 많이 찬다 하면은 거기에서 이제 꽉 차게 된다 한다면 후발주자로는 재룡전기가 부각을 계속 좀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일진전기의 경우에는 전선과 변압기 이제 동시 수혜를 좀 받는데 아무래도 이제 전선 쪽에 포커스가 좀 많이 맞춰져 있기는 하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변압기 쪽도 좀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진전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데 특히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작년 11월 때 미국에 4,318억 원 규모의 변압기 좀 수주를 좀 진행을 했습니다. 변압기 수주를 좀 진행을 했고 작년 그 1,000억 원 규모의 유상자를 좀 발표를 했던 시점에 대해서 초고압 변압기 및 케이블 설비 투자를 좀 진행하겠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좀 그 본격적으로 진행이 된다 한다면은 2023년 말에 2,600억 원에서 2026년 말에 4,330억 원 규모로 굉장히 좀 확대될 수 있고요. 게다가 이제 설비 투자 진행하는 시점을 봤을 때는 2026년부터 굉장히 좀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후발주자로는 일진전기는 아직까지 좀 여유가 있다. 그래서 일진전기의 경우에는 지금도 좀 매수 관점으로는 주목해볼 만하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HT-현대일렉트릭, 세룡전기 그리고 일진전기까지 만나보고 왔습니다. 뭐 전력 쪽은 실적이 받쳐주는 쪽이다 보니 계속해서 주가도 잘 가고 있고 그만큼 관심도 쏠리고 있는 것 같은데 반조미 소장님께서는 여전히 긍정적이다라는 의견 전해주셨고요. 이어서 유창희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셨습니다. 대한해운인데 유창희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신 기업인데 끼어들어서 죄송합니다만은 저희 파이널샷에서 이 기업을 또 이번 주에 얘기를 드렸어요. 네. 그 이후로 주가 계속해서 잘 가고 있고 오늘 보니까는 22% 이상 급등 흐름이 나왔습니다. 네.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은 상하이 컨테이너 지수가 지금 거의 뭐 12주 연속 상승 가능성이 좀 대두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컨테이너 이 운임 지수가 늘어나는 이유는 물동량이 일단은 지금은 성수기입니다. 성수기다 보니까 물동량이 늘어나는 시기이고요. 거기다가 이제 중국을 규제하다 보니까 이 관세가 본격적으로 부과되기 전에 일단 재고를 쌓아놓겠다라는 심리가 있죠. 그래서 거기에 따른 수요가 또 늘어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제일 문제가 이제 홍해 사태죠. 홍해로 배가 못 가고 희망봉으로 우회로 가다 보니까 여기에 따라 이제 배가 좀 부족해지는 부분들 또 여기에 구간이 운행 구간이 늘어나면서 비용도 같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서부 항만보다 동부 항만이 더 중요해지는 시점이거든요. 물동량도 지금 동부 항만이 이제 더 많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동부 항만 노동조합이 지금 1970년 이후로 처음으로 이제 다시 파업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지금 컨테이너 처리 비용이 계속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해운주들의 주가를 끌어올리는데 사실은 뭐 어저께까지 보신다라면 STX 그린로직스 약간 작은 기업이 움직임이 나왔다라면 오늘 뭐 대한해운이 움직이는 거는 이건 좀 더 체크를 해야 되지만 지금 이스라엘이 여기저기 찌르고 있는 상황에서 레바논하고 지금 전면전 가능성이 높다라는 지금 미국 보고서가 아침에 좀 돌았습니다. 진짜인지 아닌지 저는 모르겠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그 지정화 리스크가 좀 오래 갈 수 있다는 부담감들. 그리고 어쨌든 대한해운이나 뭐 H&M 이런 기업은 노선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운임 가격이 오르게 되면 충분히 수혜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오늘 반응하면서 오늘 좀 한 20% 급등하고 있고요. H&M은 아직 반응을 하지 않고 있지만 충분히 H&M도 저는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사실은 해운사들이 운임에 포함되는 게 컨테이너 운반하는 이 비용, 하역 비용이거든요. 그럼 이거 관련된 거는 뭐 KCTC라든지 동방, 최근에 동방 주가 상승 좋았고 KCTC는 약간 윗꼬리가 나오는 변동성이 있지만 이들 기업도 충분히 계속해서 지켜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거 피해주는 뭔가요? 피해주는 이게 보니까는 가전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배로 옮긴다고 하던데. 그렇죠. 뭐 아무래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또 이제 프랑스 월드컵 지금 특수 맞아요.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약간의 그런 이슈는 있을 수 있겠는데 아직까지는 그걸로 인해서 지금 뭐 물건이 뭐 정말 코로나 때처럼 뭐 6, 7개월씩 지연되는 건 아니니까 그 영향은 좀 아직은 제한적이지 않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여쭤본 이유가 요즘에 시장은 괜찮긴 한데 언제 빠질지 모르니까 분명히 운임이 올라가면은 기업들은 엄청난 타격을 받을 텐데 물론 대기업 그쵸. 같은 경우에는 뭐 계약 자체가 장기로 하기 네. 때문에 사실 그 정도의 타격은 없을 수는 있겠지만은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타격이 있을 것 같은데 아직 시장에서 부각되고는 있지 않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거든요. 네. 그런데 아직까지는 뭐 거기까지는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의견 주셨고요. 이어서 다음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젠 R&M입니다. 어제 상장했나요? 이 기업은 오늘 마켓 무버는 아닌데 가지고 오신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원래 이제 좀 마켓 무버였는데요. 이게
이게 지금 그 1시 이후로부터 많이 꺾였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을 좀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원래 이제 저는 갖고 온 내용이 뭐냐면은 비중 축소에 대해서 좀 고려를 해보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비중 축소를 하기에도 좀 애매하긴 하지만 리스크는 계속 좀 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전일 그 코스닥에서 상장을 했기도 했고요. 로봇용 스마트 액추에이터 솔루션 기업이라고 합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좀 오래됐는데 이게 63년 LG전자 모터 사업부에서 출범한 기업으로 좀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역사는 오래됐고, 심지어는 이제 공모가를 좀 살펴보니까 7,000원으로 봤는데, 이게 첫날 공모가 대비 한 2배 정도 상승을 했거든요. 상승을 했는데 여기에서는 뭐 기본적으로 상승했다, 오늘은 또 떨어졌다, 이 정도만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지금 자금 출처 사용 계획을 좀 살펴보니까 시설 운영 채무 상환이 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 자금에 대해서는 100억 원, 그리고 운영 자금 77억 원, 채무 상환이 한 49억 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게 채무 상환이 좀 마음에 걸립니다. 물론 이제 근데 큰 보통 폭은 아니지만. 상장하는 기업들 전부 다 채무 상환 하지 않나요? 거의 대부분이? 하는 기업도 있고 안 하는 기업도 있는데, 최근에 그 증시 우리나라 그 상장하는 기업들 보면은 2차 전지와 연관된 기업들이 이제 상장했을 때는 채무 상환이 굉장히 좀 많은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상장을 이렇게 좀 채무 상환이 일부 좀 껴있다는 건 당연히 필요해서 그럴 수도 있겠고요. 그렇지만은 지금은 작년에 이게 지금 엑시트든 모두 준비를 했던 시점을 봤을 때 이게 지금 신규 상장주에 대해서 볼 때는 어느 정도 때 올라오게 되면은 엑시트 할 수 있는 구간이 있겠구나라고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 상장이든 이런 것들을 좀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렇게 좀 나오긴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긍정적인 상황은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자금 출처 사용 계획을 좀 살펴보니까는 채무 상환이 좀 마음에 걸리는 것 같고, 운영 자금이 77억 원이면은 이 운영 자금에 대해서는 대략 거의 인건비가 좀 많기는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그 운용을 하기 위한 부분들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 해서 무조건 나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호예수 해제, 즉 그러니까 오버행 이슈에 대해서는 특이점은 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3개월, 6개월에 있기는 하지만 큰 편은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뭐 접근을 좀 고려를 해보겠어 하면은 적은 비중으로는 좀 가능할 것 같은데, 만약에 오늘처럼 이렇게 상승을 폭이 좀 컸다 하면은 그때는 좀 비중 축소 의견이 맞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뭐 너무 많이 떨어져가지고 비중 축소하기는 좀 그렇긴 하지만은 신규적으로 만약에 추후에 접근이 좀 필요하다 하면은 공모가 7,000원 아래 내려왔을 때 그때는 좀 공격적으로 매수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7,000원 아래까지는 거의 저주 아닌가요, 지금? 저는 좀 네, 알겠습니다. 하이젠 R&M에 대한 투자 의견 듣고 왔습니다. 어제 상장을 한 기업인데 약간 좀 재무적인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좀 주의를 해보면 좋겠다라는 의견으로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시장에서도 움직이고 있는 이슈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어서 신유정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네, 최근에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전력 사용량 때문에 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당연히 강력한 상황인데요. 그 안에서도 꿈의 자원이다라고 불리우는 수소가 가장 많이 각광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 수소는 석유와 석탄을 대체할 수 있는 미래의 원료다라고 꼽히면서 사실 7, 8년 전부터 어찌 보면 가장 좀 밀고 있는 원료 중에 하나였는데요. 특히나 이 수소는 신재생 에너지 가운데서도 안정성 확보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기도 했습니다. 이 전기를 좀 사용량이 불안정하다 할 수 있는 전기와 같은 에너지들을 잘 물분해에 활용하면 이 수소 형태로 저장은 가능하다라는 이 점에서 안정성 확보에 좀 눈에 띄는 부분이었는데요. 그래서인지 과거에는 이 수소의 시장, 수소 시장의 확장세를 2050년이면 연 5억만 톤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좀 크게 전망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 전망에 대해서 회의적인 좀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에서는 연 3억 5천만 톤 미만으로 확장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2050년까지 조금 크게 올려잡았던 예상치를 끌어내린 상황인데요. 왜 이렇게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왔을까라고 한다면 지금 수소 너무 비싸다라는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수소 지금 얼마나 비싼 상황인지 어떠한 요인 때문에 이러한 가격을 끌어올리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소는 아무래도 발전 단가가 좀 높다라고 합니다. 물을 분해해서 수소를 만들어야 하는데 지금 비용이 좀 많이
많이 들어가는 것 그뿐만 아니라 물가가 계속 올라감에 따라서 이 전기료, 인건비까지 모두 급등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천연가스와 비교해보자라고 한다면 이 천연가스는 메가와트당 8달러의 생산 비용이 필요한 데 비해서 이 수소를 만드는 데는 200달러가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사실 너무 큰 비용이어서 정부 지원책으로 좀 커버를 한다라고 할지라도 지금 좀 접근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인프라 부족 현상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 지원 정책에 따라서 뭐 계획이나 뭐 시도는 많았는데 이에 비해서 진척이 좀 느린 상황인데요. 그래서 지금 작년 기준으로 실제 공사에 착수가 되거나 최종 투자를 결정받은 수소 프로젝트 비중은 계획에 비해서 100% 대비해서 4%에 차지한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좀 지금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회의적인 의견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현실적으로 극복해야 할 문제가 많이 보여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리지만 반드시 수소 경제는 온다라는 입장도 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사우디아라비아의 네옴시티 수소 프로젝트 관련해서 이 부분 역시나 좀 축소될 것이다라는 입장이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30년까지 이 수소 정착이 된다라고 한다면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지침이 통과된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기대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도 확인이 되고요. 이 국내 정부에서 최근에 또 새로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바로 이 국내 수소도시 추진 전략 2.0이 공개가 된 건데요. 이 수소도시 우리나라에 좀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면서 올해 최근에 여러 가지 도시들이 채택이 되고 있습니다. 도시 내에서 주거나 교통 그리고 사업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수소가 사용이 될 수 있도록 지자체당 4년간 총 400억 원을 지원하겠다라고 결정이 난 상황인데요. 지금 최근에 정말 여러 가지 도시들이 이미 선정이 되고 있고 선정 후보지에 올라온 도시들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탄소 중립, 수소가 가능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기대감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소 관련주로 꼽히고 있는 종목들 두산 퓨얼셀, 예스 퓨얼셀 그리고 에스코넥, 효성중공업, 평화홀딩스, BMT가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흐름에 맞춰서 수소가 얼마나 더 힘을 받쳐줄 수 있을지 방향성을 어떻게 잡을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부의 지원책에 따라서 관련주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네 번째는 유창희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6% 가깝게 상승 흐름 나오고 있고 장중에는 25만 원도 뚫어냈습니다. 유창희 대표님께서는 이 기업 왜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오늘 방산주들이 아침부터 힘을 좀 내면서 상승폭이 더 확대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제 생각에는 첫 번째 영향은 미 대선 토론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공화당하고 민주당하고 정책은 정반대이지만 겹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중국 때리기죠. 중국의 규제를 더 강화해야 된다는 부분들하고 또 하나는 지금 이 군데군데 예를 들어서 뭐 러우 전쟁이라든지 이스라엘 사태라든지 이 지정학 리스크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 방식은 좀 다르지만 어쨌든 추구하는 거는 우리가 돈 안 쓰고 그 주변 국가나 뭐 다른 국가가 돈 쓰게 하자라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러우 전쟁 같은 경우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좀 장기화되면서 그 동유럽 국가가 국방비가 상당히 많이 지출되고 있는데 이게 더 확대될 수 있다라는 어떤 기대가 좀 발생하지 않았나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K9 자주포 루마니아 관련해서 계약을 좀 하면서 뭐 노르웨이, 루마니아, 폴란드 등 10개국에 지금 수출을 하고 있는데 추가적인 어떤 수출 국가가 늘어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 특히 무기 체계라는 건 한번 바뀌게 되면 계속 유지 보수라든지 이런 게 좀 필요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매출이 나올 수 있고요. 우리나라 기업이 무기 수출에 유리한 것은 첫 번째가 가격, 두 번째가 빨리 공급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뭐 전차 같은 경우는 독일이 제일 좋다고 하는데 독일 지금 주문하면 한 4년 걸린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맘만 먹으면 다음 달에 줄 수 있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와, 그래요? 그만큼 우리나라는 빨리 만들 수 있다라는 게 장점이고요. 세 번째는 무기라는 거는 어쨌든 호환이 중요한데 우리나라는 한미훈련을 같이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많이 호환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토 이 연맹에서는 사용하는 데 큰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장점으로 수주 잔고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말 기준으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한 80조, 뭐 한국항공우주가 한 30조, 그리고 뭐 LIDX1, 뭐 현대로템 같은 경우 20조 이상이 될 거라고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수주 잔고가 넉넉하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이게 매출로 빠르게 반영될 거예요. 왜냐하면 올해
그 수능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이제 실제 수출은행이 보증을 해주면서 공격적인 매출 그 수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감안하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지금 주가 그렇게 비싸지 않다. LI 넥슨도 한 8% 정도 오르고 있거든요. 충분히 지금 가격대에서 고점 돌파에 어떤 기대감들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만나보고 왔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전쟁이 격화되면 바이든 대통령이 굉장히 불리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정책에 좀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방산주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워낙 받쳐주기 때문에 한 번씩 테마가 돌면은 강하게 탄력받고 있습니다. 유창희 대표님께서는 지금도 괜찮다. 앞으로 더 탄력받을 것이다라는 전망 전해주셨습니다. 함께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5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조미 소장님께서 가지고 오신 흥구석유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항상 유가 올라갈 때마다 갖고 오는 개천은 흥구석유이고요. 그리고 그걸 놓쳤으면 그다음에 중앙에너비스 한국석유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동사의 경우에는 실제 연관성이 그렇게 크게 있다라고 생각 들지는 않고 있고요. 그리고 뭐 직영 그 주유소를 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유가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는 잘 알 수는 없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은 동사의 경우에 유가 변동성에 따라 변동폭이 좀 굉장히 크고 다른 그 석유화학 기업들보다도 오히려 굉장히 빠르다는 점이 특징적이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특히 이제 유가에 대해서는 뭐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내용들도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은 올 여름 때 이제 드라이빙 시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유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좀 전망이 된다 보니까는 여기에 따른 사용처나 이런 것들이 좀 많게 된다 하면은 유가 상승은 충분히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뭐 게다가 또 이제 뭐 감산에 대한 얘기도 이전에 좀 나왔기 때문에 유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좀 더 남아 있는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그 흥구석유를 좀 체크를 했을 때 트레이딩 관점으로 굉장히 좀 유효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3,200원대 아래대 지지 구간을 좀 형성을 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WTI가 84에서 85달러까지는 상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기점으로는 충분히 트레이딩 관점으로 매수가 가능하고요. 추가적으로 대왕고래까지 이슈가 붙게 된다 한다면은 17,000원까지는 일단은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흥구석유 만나보고 왔습니다. 유가 변동성에 따른 트레이딩 관점에 대해서 전해주셨고요. 이어서 6번째 기업 이수페타시스 만나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창희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셨습니다. 네. 오늘 반도체가 아주 강한 편은 아닌데 이스페타시스는 상당히 좋은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AI 투자가 계속 확대가 되면서 고다층 기판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들이 또 실적에 대한 또 기대감으로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거는 저만의 생각이긴 한데요. 어저께 네이버 대표가 이제 그 네이버 웹툰 나사 상장을 하기 때문에 거기 갔는데 중요한 건 젠슨황을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네이버는 이제 인텔하고 협업을 해서 가우디 3로 해서 GPU를 자체 GPU를 만들려고 하는데 엔비디아 젠슨황을 만났다. 이 얘기는 뭔가가 문제가 있으니까 만났을 가능성이 높지 않았을까. 그러면 그래요? 아무래도 이스페타시스의 어떤 역할이 더 그러니까 어쨌든 엔비디아의 그 위치가 더 공고해지고 그러면 이스페타시스도 매출이 같이 더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는데 아직 시장에서 그런 뉴스는 없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도 투자 심리가 상당히 개선될 수 있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공장도 지금 증설되고 있다는 부분들, 이것이 매출에 반영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좀 많이 올라서 약간의 이제 속도 조절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분위기로는 한 7만 원 정도까지는 추가 상승 가능성 열어놓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수페타시스까지 만나보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반조미 소장 그리고 유창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감 전략 함께 세워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이투자증권의 이화진 과장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과장님 오늘 시장 마감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은 뭐 반도체 장비주들이 지금 매일같이 지금 순환매의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이틀 전에 테스였고 어제는 뭐 이오테크니스, 오늘 같은 경우는 물론 이스페타시스도 자체적으로 이제 MLB 기판에 대한 쇼티지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향후에 가격단에 대한 상승과 이제 거기에 대한 실적에 대한 흐름 그리고 추가적인 증설에 대한 기대감까지 나오게 되면서 이스페타시스는 한 12% 이상 좀 상승하는 이제 흐름을 보여줬었고. 물론 오늘 이제 상한가가 먼저 찍히긴 했었습니다만은 어제 아마 장 끝나고 얘기가 나왔었죠. 실제적으로 글로벌 파운드리 어떻게 보면 TSMC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여기에 공급단에 본격적으로 침투했다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인텔플러스가 상한가를 갔습니다. 결국에는 파운드리 쪽에 70% 이상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향후에 실적 개선의 기대가 그동안 주가가 좀 많이 빠졌다는 측면에서 그런 흐름이 오늘 상한가가 좀 이어지지 않았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미스터 블루인데요. 물론 이제 어제 네이버 웹툰이 나스닥에 상장되면서 10% 이상 상승 흐름이 나왔었기 때문에 미스터 블루 입장에서는 웹툰에 관련된 IP를 다수 보유한 이제 업체이기 때문에 향후에 IP에 대한 기대감까지 또 시장에 좀 반영되는 게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좀 이슈를 잘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 드는데 오늘 보시는 기업 있으실까요? 네, VT입니다. 이제 뭐 다음 주부터 이제 실적 발표 시즌이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물론 삼성전자가 먼저 잠정 실적 발표가 나오겠지만은 아마 이번 화장품 업체들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2분기가 북미향이나 아니면은 그 수출 금액이 점차적으로 좀 올라왔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VT는 1분기도 실적이 잘 나왔고 2분기 같은 경우는 그동안 일본 매출 비중이 굉장히 좋았었고 거기다가 국내 같은 경우는 다이소나 이런 올리브영 쪽에 대한 유통 체인을 통해 가지고 실적이 고성장에 들어가는 흐름이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VT가 워낙 많이 올랐던 측면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려면은 향후에 중국 쪽이나 북미 쪽에 대한 진출을 통해 가지고 얼마만큼 점유율을 확대해 나가는 흐름이 좀 나와줘야 VT가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금 올리브영도 본격적인 해외 진출을 계속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VT 쪽에서는 그 동반되는 마케팅 효과를 좀 이뤄낼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VT도 지속적으로 체크하고 실적도 체크하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실적 시즌을 맞아서 VT에 대한 투자 의견 전해주셨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6월의 마지막 거래일 오늘 어떻게 마무리가 될지 7월 시장은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레몬리서치의 이상엽 이사님 그리고 이스토리의 정태근 이사님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벌써 이렇게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오늘 그래도 지금 강보합권 지나가고 있는데 이사님은 지금 시장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시장이 정말 답답합니다. 네, 지수만 그러게요. 놓고 보면은 그래서 역시나 지금 이제 종목장이다라는 거 많은 분들이 알고 네. 또 이렇게 대응해 나가야 될 것 같고요. 네. 좀 특징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세 가지로 좀 압축을 해봤는데 첫 번째는 오늘이 이제 분기며 반기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밤에 또 이제 PC 물가지수가 발표되기 때문에 시장 자체만 놓고 보더라도 좀 관망세가 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반도체 쪽, 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좀 주춤했지만, 그래서 좀 반도체 빅2는 좀 흐름이 좀 약했지만, 의외로 또 이제 소부장 종목군들은 좀 강했다는 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페타시스 또 강했고, 또 이제 인텍플러스 뭐 종목만의 이슈로 인해서 상한가 갔고, 뭐 테크윙 등도 뭐 저점 대비해서 이제 10배 정도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 중요한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좀 지수는 답답하고 혼조세를 보이는데 여전히 종목장이라는 거에서 계속해서 종목에 또 빠른 순환매에 적응하고 올라타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보면은 뭐 해운이나 유리기팜, SKC나 기가비스, YC캠 등등은 좀 강한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엔터, 또 음식료도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좀 역시나 순환매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에 그래서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다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도 여전히 종목주 개별적인 흐름이 좀 확인이 되었는데요. 이렇게 2분기 상반기 마지막 거래일이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마무리가 되고 있는지 양시장 지수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코스피도 코스닥도 지금 강보합권 지나갑니다. 코스피는 0.34% 상승하면서 2,793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0.13% 상승하며 839선 지나갑니다. 수급 동향은 어떠할지 코스피부터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 안에서는 기관 투자자 홀로 담아내면서 지수를 좀 지켜줬습니다. 개인과 외국인 투자자 동반 매도세를 보이면서 이렇게 오늘 양시장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6월의 마지막 거래일 모두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번 달 들어서 코스피는 2,800선을 탈환을 했고 아직 완전히 올라서지는 못했습니다만은 그래도 투자 심리는 괜찮은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의 상반기는 어떠셨나요? 일단 다음 주부터는 하반기를 또 준비를 해야 될 텐데 오늘 우리 시장의 분위기는 어땠을지 먼저 마켓 스핀을 통해서 분위기부터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의 경우에는요. 단기 테마적으로 봤을 때 식품주 꽤나 강했습니다. 그리고 해운 물류가 확실히 강했습니다. 물류 비용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상반기에 중요한 키워드 중 하나였는데 운임 지수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상반기 내내 움직였던 섹터가 바로 운임 쪽이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역시나 마찬가지로 상승 흐름을 보였고요. 상반기에는 비슷한 트렌드가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유리 기판 쪽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2.7% 이상 상승 흐름을 보였고요. 상반기에 강했던 쪽입니다. 반도체 쪽, 특히나 CXL 오늘 시장에서 4% 이상의 상승세, K푸드도 상반기에 어떻게 보면 주인공이었죠. 오늘 시장에서도 3.8% 이상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3위 업종은 오늘 시장에서 엔터테인먼트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상승 탄력을 보였고요. 거래량이 많이 실린 기업 살펴보면 대한해운이 오늘 시장에서 21% 넘게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승률 상위 기업들 함께 만나보면요. 인터플렉스가 오늘 시장에서 상한가 기록하면서 거래를 마감을 했고 IOK가 오늘 시장에서 25.8% 이상 상승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사조대림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22.6% 넘게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감을 했고 오키스전자 오늘 시장에서 21% 넘게 상승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DDR5 쪽도 3% 이상 움직이면서 거래 마감했고 방산 쪽도 오늘 시장에서 2.2% 넘게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확실히 오늘 시장에서 강했던 업종은 상반기의 주인공들이었습니다. K푸드 쪽, 방산 쪽, 반도체 쪽 오늘 모두 다 가능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지수는 어느 정도에서 마감을 했을까요? 함께 지수 마감 상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양시장 모두 다 상승세로 거래 마감했습니다. 2,797선에서 코스피 마감했습니다. 2,800선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은 투자 심리를 알 수 있는, 엿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이기도 합니다. 결국에는 코스피가 2,800선 위로 완전히 안착은 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인데 오늘 시장에서 2,797선, 여기서 3포인트 이상 더 올려내면 2,800선입니다. 그리고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시장에서 0.2% 강보합권 840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 시가총액 1위권부터 5위권까지 흐름은 어땠을까 함께 만나보시죠. 대형주들의 흐름은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보시다시피 삼성전자 약보합권 81,500원대에서 거래 마감했고요. SK하이닉스 양봉으로 거래 마감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24만 원대 아래에서 24만 6,500원대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이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고점이 24만 원대 위입니다. 계속해서 고점을 뚫어 나갈 수 있을지가 어떻게 보면 하반기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겠고요. LG 엔솔은 오늘 시장에서 0.4% 약보합권 32만 6,500원대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현대차 오늘 시장에서 쉬어갔습니다. 1% 넘게 하락하면서 29만 5천 원대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6위권부터 10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시죠. 6위권부터 10위권까지 삼성, 바이오로직스 0.6% 하락세, 기아 같은 경우에는 1.6% 하락하면서 12만 9,300원대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기아가 13만 원대를 이탈하면서 거래 마감했고요. 셀트리온은 강보합권, 포스코홀딩스는 1% 가깝게 상승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11위권부터 15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시죠. 네이버가 오늘 시장에서 1% 가깝게 상승세 16만 6,900원대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웹툰 엔터테인먼트가 성공적으로 데뷔를 했습니다만은 네이버의 주가 여전히 17만 원 선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삼성물산의 경우에는 2.3% 넘게 상승하면서 14만 2천 원대, 신한지주의 경우에는 2%의 상승 흐름으로 거래 마감했습니다. LG화학의 경우에는 강보합 수준에서 거래 마감했고요. 삼성 SDI는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제 시가총액 15위권까지 빠진 상황입니다. 삼성 SDI 오늘 시장에서 2% 가깝게 하락하면서 35만 4천 원대까지 빠졌습니다. 코스닥 1위권부터 5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시죠.
에코프로 BM이 강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2.8% 넘게 상승세 18만 3천 원대에서 거래 마감했고요. 에코프로의 경우에는 0.5% 상승하면서 9만 원대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최근까지 좀 약했던 에코프로 쪽으로 거래 대금이 실렸고 반면에 최근 들어서 급등 흐름이 나왔던 알테오젠, HLB 오늘 시장에서 급락 흐름이 나왔습니다. HLB가 말 그대로 롤러코스터의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알테오젠의 경우에는 오늘 시장에서 8% 넘게 하락하면서 58,500원대에서 거래 마감을 했습니다. 6만 원대 아래로 내려왔고요. 엔캠의 경우에는 3.6% 넘게 내리면서 22만 5천 원대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6위권부터 10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셀트리온 제약 오늘 시장에서 0.8% 가깝게 상승세, 그리고 리노공업이 오늘 시장에서 1% 넘게 상승하면서 23만 5천 원대에서 거래 마감했고요. 삼천당제약이 오늘 시장에서 다시 한번 반발 매수가 강력하게 들어왔습니다. 2.8% 넘게 상승하면서 14만 6천 원대, 그리고 클래시스가 1% 넘게 하락하면서 5만 800원대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어제까지 좀 쉬어갔던 기업들, 리노공업 그리고 삼천당제약과 같은 기업들은 오늘 시장에서 올랐고요. 클래시스 오늘 시장에서는 5만 원대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5만 1천 원대 이탈했고 HBSB가 3만 9,150원대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상황과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 자, 이렇게 6월 시장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2분기도 3분기가 마무리가 된 상황인데 이제 다음 주 월요일 7월 시장을 맞이해서 어떤 전략 가져가야 할지, 오늘 보였던 시장의 흐름이 어떻게 넘어가게 될지 잘 대비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선 코스피 2,800선을 뚫어주나 싶었는데 조금 아쉽게 마무리가 됐고요. 우선 어떻게 방향성 잡아가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사님, 월요일 시장은 어떤 전략 가져가면 좋으실까요? 네, 오늘도 중요한데 네. 다음 주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분기 반기가 끝나고 새로운 분기 반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이렇게 새로운 분기 반기가 시작될 때는 시장에서의 큰 변화가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 많은 분들이 그런 것도 좀 염두를 하시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최근에 소부장 정말 많은 종목군들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굉장히 차별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곤 했는데, 특히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이오테크닉스, 리노공업, ISC 이 세 종목만 보더라도 최근에 반등이 나왔거든요, 이번 주에. 근데 이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그동안 좀 많이 소외됐었던 소부장이라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은 그동안 이제 2분기나 이제 2분기 지나고 3분기 시작되고 하반기 시작되면은 그동안 좀 소외되었던 종목군들이 좀 움직이려나, 이런 생각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또 이제 분기 반기가 새롭게 시작되면은 또 새로운 주도주가 나타나거나 새로운 섹터, 또 새로운 종목이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변곡점이 될 수도 있다는 것도 염두에 될 것 같고, 그리고 세 번째는 코스닥이 어제까지 3일 연속 하루 거래 대금이 그 7조 원대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거래 대금이 적다는 거는 이렇게 큰 매수세도 없고 좀 관망세가 짙다라는 거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그리고 더욱이 코스닥은 지금 꾸준히 매일같이 신용이 감소해서 최근 고점 대비해서 한 2천억 원 이상이 좀 감소를 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거래 대금도 좀 이렇게 적은 편이고 신용은 감소하고 있어. 그러면 코스닥만 놓고 보더라도 변곡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어서 참 새로운 분기 반기가 시작되다 보니까 생각할 게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수익률을 제고하는 측면에서는 이와 같은 좀 많은 생각이 필요하고, 정말 주식시장 전쟁터라고 하는데 좀 이렇게 스나이퍼가 돼서 총알 몇 개 없는, 그래서 정말 적중률을 높이는, 그래서 신중하면서도 기회를 찾아야 된다. 그런 것 꼭 염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런 흐름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다음 주에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가 있거든요. 그래서 발표 전에는 소부장에 대한 관심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도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이는 종목군들이 특히나 이번 주에 많았는데, 삼성전자 실적만 놓고 보더라도 분기별로 실적이 좋아질 텐데 시장 반응이 어떤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올해 연간 영업이익이 한 40조 원에 육박할 건데, 내년 영업이익이 4년 전 2021년에 51조, 그거를 내년에 돌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 실적 정말 좋을 겁니다. 그래서 소부장 쪽 계속해서 차별화되는 부분에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섹터 관심 있게 볼 만한 쪽 살펴보면은 음식료 업종 지수가 21선에서 오늘 반등이 나왔어요.
있어요. 그래서 크게 반등한 건 아니지만 그래 음식료 업종 최근에 좀 쉬었으니까 좀 이렇게 대표적인 종목군들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동해 시추 관련된 종목군들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부는 조금 이제 좀 떨어져 나가는 것 같기도 하지만 여전히 정말 많은 종목군들이 살아 있다는 거. 그래서 이 두 개의 섹터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참 이 새로운 시작이 또 그 방향의 기준점이 되어주는 만큼 월요일 시장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 변화도 많을 것이다, 고려할 것이 많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만큼 저희와 함께 이 시장 안에서 신중하게 기회를 잡아가셔라라는 이야기를 더해주셨고요. 참 어떤 종목이 여태까지 소외가 되었는지 앞으로 어떤 종목이 강세를 가져가게 될지 그 부분에 집중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사님 벌써 이제 7월 시장입니다. 7월 시장 안에서는 어떻게 좀 집중해 보시면 좋을까요? 월이 바뀌게 되면서 네. 좀 분위기가 바뀌는 경우가 올해 들어 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게요. 그래서 7월 달은 좀 분위기가 더 좋았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바람도 있고요. 일단은 다음 주 월요일 스타트를 하게 될 건데, 그러면서 일단 뭐 코스피 같은 경우는 2,780포인트 지지 여부를 좀 봤으면 좋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쪽보다는 2,800포인트 돌파 여부. 그러면서 약간 걱정되는 건 코스닥이 이제 또 840포인트 부근에서 지지를 할 듯 말 듯 조금 아슬한 위치거든요. 그래서 6월 달 안 좋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7월 달은 좀 반전 기회가 되게 되면서 월선을 회복한지 여부를 보시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같은 경우 삼성전자가 좀 약세를 보이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외국인 선물 수급에 자꾸 장중 변동성이 좀 발생이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인 어떤 수급에서 이제 업종, 섹터 어떤 순환매가 발생되게 되면서 시장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종목 장소를 가는지 여부를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시장 분위기가 수급에서 업종으로 바뀐지 여부 좀 보시고요. 그러면서 자동차, 반도체, 그리고 이제 밸류 관련해서 금융, 그리고 방산, 바이오 이쪽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이제 7월 시장 안에서 코스피 2,780선 지켜줄 수 있을지, 코스닥은 835선 지지 여부를 체크해 보시면서 이야기해 주셨던 섹터 중심으로 파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7월의 첫 번째 시장 안에서는 어떤 종목 공략해 보면 좋을지, 이사님께서는 한국콜마 이야기해 주셨어요. 오늘 좀 하락하면서 마감을 해서 7월 첫 번째 장에 기회가 좀 주어질까 싶은데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오늘 2.4% 하락했는데 네. 오늘이 양봉 3일째 날이었어요. 네. 또 이제 3일 상승하는 날이다 보니까 이와 같은 경우는 좀 쉬어갈 수 있다. 종가상 그래도 3일선은 지켰다는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요. 정말 더워서 이제 선크림, 선케어 제품 많이 사용하실 텐데 국내 유통되는 제품의 70% 이상을 한국콜마에서 제조하고 있다는 거 중요한 것 같고요. 한국의 화장품 상품들이 굉장히 미국에서도 인기가 많습니다. 4월까지의 누적을 살펴보면은 미국에서의 수입 화장품 마켓시어 1위가 한국 화장품입니다. 물론 2월달, 3월달에는 프랑스가 1위긴 하지만, 그래서 이처럼 정말 인기가 많기 때문에 ODM 회사들은 정말 인기가 많고 또 실적도 기대가 될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실적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국내외 공장 가동률 풀 가동 중에 있다고 하고요. 또 이제 중국의 우시 공장도 완공 이후에 또 최고 가동률을 보이고 있다는 거. 그리고 하반기에 두 개 모멘텀이 있습니다. 그 세종 1공장이 또 증설이 완료가 된다는 거 중요한 것 같습니다. 2배 규모고요. 또 이제 미국 사업장이 2공장이 완공이 됩니다. 그래서 가동률도 높아지고 증설 완공 이슈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심이 필요한 것 같고, 또 영업이익이 올해 2천억 육박하는데 시가총액 2조 원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뭐 가격 전략까지 말씀드리면은 뭐 매수가는 뭐 현재 주가 71,000원 아래에서 좀 분할 매수 관점 괜찮은 것 같고요. 매도가는 85,000원, 손절가는 66,400원 말씀드립니다. 네, 우리 화장품 관련주들 수출을 기반으로 인기와 매출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여름을 맞이해서 선케어 섹터가 또 더 부각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목표가 85,000원 삼아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사님의 월요일 공략주는 어떻게 될까요? 네, 오늘 좀 많이 조정받은 섹터지만은 네. 자동차 부품에서 한국 무브넥스라는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5월달 자동차 수출액이 이제 또 월간 기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좋았던 이유가 친환경차 그리고 북미 수출 이 두 가지 때문에 좀 좋은 부분도 있었는데, 아시겠지만은 뭐 자동차 수출은 현대차 그룹이라 봐야 되겠죠. 그런 부분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이 회사 같은 경우에 헬프 샤프트 같은 자동차 부품들을 현대차 그룹 쪽으로 납품하고 있고 대부분 좀 적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북미에 판매되는 차량도 적용을 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수출이 어떤 수혜가 되는 부품주라고 보실 수가 있지 않나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서 실적에 대한 부분이 기대감이 있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제 현대차 그룹이 미국 그 사업 핵심 거점인 조지아주에 이제 메타플랜트 아메리카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또 북미 쪽 이런 그 메타플랜트 아메리카 수혜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일단 현대 무브넥스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
생각이 들고 차트적으로도 그동안 조정 쭉 받았다가 어제 이제 대량 거래가 수반되게 되면서 이제 상승을 전환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승 초입 구간이라 좀 판단을 하고 여기서 조정 시 한번 매수해 보시면 좋겠다는 판단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6,050원이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5,150원인데 일단은 손절가 5,150원에서 살짝 이탈을 하더라도 장중 이탈을 하더라도 일단 종가 기준으로 좀 대응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동차 대형주들이 최근에 워낙 강력한 힘을 보였던 만큼 이제 자동차 부품주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도 한국 무브넥스 목표가 6,050원 삼아 보시면서 이 7월 첫 시작 어떻게 움직일지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두 분과 오늘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이데일리 TV 뉴스입니다. 지난달 생산과 소비 투자가 일제히 줄면서 10개월 만에 트리플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달 전 산업 생산 지수는 113.1로 전월보다 0.7% 감소했습니다. 소비 흐름을 엿볼 수 있는 서비스업 생산과 소매 판매가 1년 1개월 만에 동반 감소했습니다. 설비 투자도 3달 연속 줄었습니다. 반면 반도체 생산은 1.8% 늘어 지난 2월 이후 3달 만에 반등했고 수출이 원활히 이루어지면서 재고는 전년 동월보다 감소했습니다. 엔화 가치 하락세가 계속되면서 엔달러 환율이 오늘 오전 도쿄 외환 시장에서 161엔을 돌파했습니다. 엔달러 환율이 161엔을 찍은 건 1986년 12월 이후 37년 6개월 만입니다. 엔화는 이번 분기에는 달러 대비 6% 하락했고 올해 들어 지금까지 12% 떨어져 G10 통화 중 가장 큰 폭으로 밀렸습니다. 이 같은 엔화 약세 주요 요인으로는 미국과 일본 간 금리 차가 꼽힙니다. NHK는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펴지면서 달러를 사들이고 엔화를 파는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정부가 개인 투자용 국채를 추가 발행합니다. 기획재정부는 7월 개인 투자용 국채를 200억 원 발행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10년물은 1,500억, 20년물은 500억 원 발행합니다. 표면금리는 6월 발행한 동일연물 국고채의 낙찰금리인 10년물 3.275%, 20년물 3.22%를, 가상금리는 10년물은 0.15%, 20년물은 0.3%를 적용합니다. 세전 기준 만기 수익률은 10년물 40%, 20년물은 100%입니다. 기재부는 청약 총액이 종목별 발행 한도 이내일 경우에는 전액 배정하고 한도를 초과할 경우 기준 금액까지 일괄 배정한 후 잔여 물량은 청약액에 비례해 배정할 예정입니다. 한국세무사회는 오늘 오후 서울여의도 63 컨벤션 센터에서 회원 1,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62회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정기총회에는 납세자 권익보호와 조세제도,
세무사 제도 발전에 기여한 공로자에게 수여하는 제3회 한국세무사회 조세 대상 시상식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구재 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세무사 사업 현장, 세무사회, 세무사제도 3대 혁신으로 세무사 황금 시대를 열겠다는 약속을 한시도 잊지 않고 있다며 앞으로 더욱 박차를 가해 혁신을 완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TV 뉴스였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내일은 오프라인 강연회를 준비해뒀습니다. 2024 성공적인 투자를 위한 하반기 증시 대전망, 바로 내일 29일 토요일 1시부터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열립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샵 3772에 강연회 적어서 보내주시면 참여 안내 바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7월 시장도 든든하게 함께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편안한 주말 보내시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